민주당은 정체성이 어느 정도로 규정하면 잘 맞습니까? 당의 정체성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중도 개혁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극으로 가라는 얘기죠. 네. 이 두 유니버스 사이의 연결고리는 누구인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네. 김건희 여사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 불법적인 인사 추천까지 이제 하나 덧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왜 안 나오나 싶더라고요. 아마 명태균 씨가 입을 열면 굉장히 많은 본인이 인사 추천 들어간 곳이 그 중앙 정부에서부터 지방 정부까지 곳곳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인지 명태균의 과시욕은 뭐냐면 자기가 책사라는 인정을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각을 이렇게 세우냐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시당하는 거 못 참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무시를 한 번도 안 해요.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준석을 물건으로 지지 않아요. 끝까지 물건으로 지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냥 바람 쐬러 갔습니다. 또 그냥 구치소 저도 감옥 살아서 아는데 네. 감옥 사는 사람은 밖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취소 신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봤어요,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거예요. 구속이 불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 그런 논평을 해줬어야지 바람 쐬러 온 거라고. 한없이가 연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저희 카메라가 오늘 내일 합니다. 예. 아 왜요? 아니 지금 카메라가 저희가 이제 중고 받아서 쓰고 있는데 와 도대체 이 카메라가 지금 화면 깜빡깜빡거리고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예. 그러나 저희 뭐 우리 당신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아까까지. 구독자가 늘지 않으면 카메라도 못 사주겠다는 이런 상부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아니에요. 그건 어제 아닙니까? 드디어 네. 제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지었습니까? 그래, 네. 하기로 했습니까? 대표 만나서 네. 생방하는데 카메라가 꺼지는 게 말이 되냐? 네. 패널들한테 창피해서 못하겠다. 카메라 꺼졌어요? 한번 중간에 블랙 난 적이 있었어요. 그쵸 방송사고. 매 하루에 2시간 생방송을 하는데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래 카메라 그래요? 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방송에서 박제합니다. 저희 카메라 삽니다. 카메라 삽니다. 예. 자 당근 한번 저희 당근이요? 당근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근으로 사라는 거예요. 좋은 걸로 사는 건가? 좋은 거 아, 삽니다. 당근마켓에서 산다고요? 네. 김근식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근식 실장님은 당근 구매는 안 해보셨죠? 우리 아들이 합니다. 아드님. 저는 그런 거 할 줄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배달의 민족도 이거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들 보고 시킵니다. 약간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시네. 그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래도. 네. 아드님이. 저는 그래도 좀 A와 품격이 있는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오늘 이름들이 다 연결이 되시네요. 홍준표하고 네, 홍준표, 홍익표, 당근, 김근식.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카메라 새로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네. 먼저 11.6 사건 요거 재심합니까? 예, 당연히 오늘 뭐 윤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할 건데 네. 그에 앞서서 이 소식을 하나만 좀 전하고 의미가 네. 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11.6 사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살해한 혐의로 이제 내란죄로 사형을 당했던 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뭐 우리 영화로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 11.6 사태가 있고 나서 재판에 넘겨지고 한 7개월 뒤인가 바로 이제 1980년에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네. 근데 4년 전에 이 김재규 씨의 여동생 유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과정에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있었다. 네. 전두환 신군부 정보사들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강요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4년 만에 이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두 분은 10대였었나요? 그렇죠. 학생이었죠. 79년이니까 네. 저는 고등학생 때. 그때 충격은 뭐 대단하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저희 또 예. 아버님이 나름대로 정치의 그 고관여층이셔가지고 그때도 예, 집에서 항상 정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경북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그리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대통령이 박정희였잖아요. 그렇지 우리 때 아. 그러니까 그러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 울었겠네.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그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 박정희니까 뭐 그때는 경선이고 이런 것도 모를 때였잖아요. 붕어의 슬픔이지. 근데 그냥 약간 왕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그렇죠. 받아들이셨겠다. 예, 뭐 국민교육원장 외우고 다니고. 그렇지. 뭐 그때 초등학교 때 못 외우면 학교에서 안 보내줬어요. 맞아요. 저희는 또 제 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예. 바로 쌍욕을 하더라고요. 잘 죽었다. 아 진짜요? 그만큼 이게 엇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호불호가 있었죠. 그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지만 네. 그 집안 분위기가 이제 경상도 쪽이면 그렇지. 경상도 쪽에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게 있었고. 그래서 김재규 부장 완전 역적이었겠네. 그 집안에서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통령을 시해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이제 막 그러고 그러니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여러 가지 진실을 보면서 내가 아는 게 다 세상은 다 사실은 아니구나 이런 거. 아주 격동의 시대에 두 분이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는 아마 다니셨던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재심이 개시가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한 45년 된 거니까. 네. 그때 당시에 뭐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남아 있을까 싶기도 하고. 글쎄 이게 재심이 되면 아마 이제 다 당사자는 이미 이제 세상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재심이 결과는 아마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한다는 하겠다? 의미일 거예요. 네. 이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규 씨 스스로도 당시 아마 공판 받을 때도 자기는 민주화를 위해서 네, 한 네, 거다 일종의 그런 주장을 계속했던 거고 그러나 이제 전두환이 그때 신군부로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뭐 네. 당연히 신속하게 사형 때리고 바로 집행을 해버렸는데 네.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다시 나올지가 관심일 거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영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잘 돼 있고 이병헌. 그렇죠. 네. 그 전에 또 제가 재밌게 본 건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그 블랙 코미디식으로 해서 네. 아주 재밌게 한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 이성균 씨가 나왔던 행복의 나래라고 이제 그때 김재규 수행 비서관인데 명령을 이행한 죄로 또 신속하게도 재판해서 그렇게 죽입니다. 이제 그런 당시에 이제 그 포갑이 좀 있어서 다시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때 이 김재규 씨를 변호했던 분이 그 강신호 강신호 변호사님 변호사님. 유명하신 예. 분이잖아요. 네. YS하고 예. 같이 정치도 하셨고 유명하신 이제 인권 변호사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일관되게 김재규는 내란이 아니다. 이제 이거 민주주의로 관련된 그 공헌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죠 강 변호사님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분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재심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네. 그 기존의 판결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인데 네. 일단은 객관적 사실로 국가원수 그 시해, 그러니까 살인의 혐의는 남아 있을 거고 이거는 뒤집기 어려울 건데 네. 실제로 내란의 목적과 그런 이 모의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왜냐하면 동기에 대해서 왜 네.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정승화 내란 혐의로 다 처벌받았던 예. 그 정승화 장군이나 네. 기타 여러 사람들이 다 무혐의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란을 모의했으면 되게 엉성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뭐 정권을 장악하고 본인이 이런 이 후속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실제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란 모의 혐의, 내란죄 여부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일 것 같아요. 네. 내란이란 단어가 그때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예, 45년 만에 네.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형사 재판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내란죄 형사죄까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네. 오늘 자연스럽게 넘어왔네요.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한 첫 형사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 상태잖아요. 네. 구속 취소해달라 청구서를 냈죠. 요거 따지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은 재판장 안에서 네. 이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것도 따지고 있고 이거 다 끝나면 오후에 3시 이제 헌재로 넘어가서 아마도 마지막 증인신문 10차 변론 기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큰 틀에서 스케줄은 이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구치소 나와가지고 이제 중앙지법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재판장에 딱 들어왔는데 현장 기자들 전해온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증인석에 이렇게 앉으려고 했대요. 하다가 이렇게 약간 형사 재판에 멈칫하면서 피고인단 피고인석으로. 피고인석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했다.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네. 검사석에 안 앉은 게 다행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거라는 판사석에 생각을 앉은 아마 못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제 그랬고 대통령 측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가 기록 파악을 전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딴 뭐 탄핵 심판하고 뭐 하고 너무 많아서 형사 재판 관련된 기록을. 네, 근데 사실은 다 중첩되어 있잖아요. 이 내란 네네. 혐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아무튼 이제 기록을 우리가 하나도 못 봐가지고 음.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도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다. 기록이 꽤 많죠. 검찰이 가져온 기록 다 우리 열람복사하고 들여다 봐야 될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부가 검찰 저 기록이 얼마 됩니까? 했더니 예, 한 2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대략 몇 쪽입니까? 그러니까 대략 7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래요. 근데 이제 계속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안 해준다 어쩐다 얘기 나오니까 다 갖다 복사하시고요. 다 들여다 보세요. 시간 얼마 드릴까?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달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리고 나서 재판이 좀 본격화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했다. 그다음에 구속 기한도 안 맞췄다. 그다음에 요 주장도 합니다. 대통령은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왜? 범죄 혐의의 상당성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탄핵 심판에서는 정말 핵심 증인 3명이 다 출동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빅샷. 예. 한덕수 총리, 홍장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예.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인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관되게 탄핵이란다. 계엄을 반대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 앞서서 그 간담회란 표현을 썼잖아요. 흠결이 있었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이랑 완전 배치되잖아요. 네. 오늘 이제 면전에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장원 차장은 그 메모, 체포 명단 그거 관련해서 이제 또 한번 설전이 오갈 예정. 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원래 막 혈액암 투병 중이라 계속 못 나온다고 하다가 이제 헌재에서 중요 증인이니까 구인장 발부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출석을 한다고 했어요. 이분의 핵심은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내가 대통령한테 총 계엄 그날 밤 6번의 전화를 받았다. 네. 조청장 의원들 다 끌어내. 그거 다 불법이야. 체포해. 그러니까 그 이제 체포 지시를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실 만한 그 재판 과정에서 뭐가 좀 있습니까? 아니 3명 다 마지막 이제 대통령 측하고 네. 국회 측하고 이제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쟁점을 가지고 붙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상당 부분은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전략은 꼬투리를 잡아서 네. 토시 같은 걸 잡아가지고 네.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끌어냈냐 붙들어냈냐 모셔왔니 데리고 나왔니 뭐 너 이런 거 술 가지고 마셨니 안 마셨니 뭐 뭐 그리고 이런 거. 메시니 어디서 썼니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홍 대표하고 전화로 술 먹자고 약속을 하면 예. 일주일 전에 전화한 게 그때 술 먹자 약속한 게 진실인 거지 예. 술이라고 했니 소맥이라고 했니 소주라고 했니 식사라고 했니 저녁이라고 했니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너무 찰진 거 아니에요? 찰지죠. 왜 이런 걸 국회 측 애들은 그걸 아. 반대신문을 못 하는 거야. 난그 정청래 위원장 좀 반성 좀 해야 돼. 준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어서 그런 거 법정에서 아니에요? 아니요 법정에서 논란이 네. 있는데 생각보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법정 우리 일반인들의 얘기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네. 하나하나 토시 하나가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제 보기에는 오늘 뭐 아까 그 빅샷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 네.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그 특별히 먹을 거 없을까요? 별게 없을 왜냐하면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을 뒤집을 만한 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 그 정당성, 네. 합법성 이거는 네. 부인할 거예요. 일관되게 해왔으니까. 네. 다만 계엄의 필요성 그 계엄의 어떤 정황이 이를 때 야당이 너무해서 뭐 그런 거 있다. 그런 건 뭐 약간 인정할 거고. 거고요. 그 대통령 편에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메모에 이제 그 뭐 약간의 지금 본인이 진술이 약간 바뀐 것도 있어서 네. 사실이 맞냐 하는데 홍장원 차장만 이 메모를 가지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방사, 방첩사, 경찰 온갖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홍장원 한 명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뭐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조지호 청장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워낙 검찰에서 진술서가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럼요.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측은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오늘 또. 예. 막 그러니까 그거 따지는 거야. 김근식 교수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꼬투리 잡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말꼬투리 소맥이냐 잡아서 소주냐 그쵸, 맥주냐 그렇죠. 뭐 이런 거 갖고 그럼요. 뭐 사실관계 하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는 통상 그런 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죠.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죠.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에서 그게 말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기가 네.凶器가 그렇지. 어떤 살인 정확히 사건 났을 뭐였는지. 때 예. 망치냐 칼이냐 뭐냐 이런 거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네. 그거 갖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지. 거니까. 그래서 오디오가 그 너무 겹치네. 두 분 약간 지금 저 아니, 맞나? 아 그래? 복덕방 느낌이거든요. 너무 아, 친해서 좋아요. 그런가? 아, 그래요? 좋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제합시다. 네. 이어가시 무기가. 크게 그러니까 네. 중요한 그런 건 거 없다. 갖고는 따질 수 있는데 네. 형사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문제는 큰 틀에서 위법 여부 그리고 네. 그 위법의 중대성으로 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의 흐름을 바꾸기는 오늘의 어렵다. 그거 바꾸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우리 당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변론길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측이 마지막까지 좀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아 보여요. 본인이 계엄을 정당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옳다고 보면 계엄이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게 낫지. 네.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체포란 말을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면 거기 가 있는 군인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몸 바쳤던 군인들은 뭐 유령입니까? 거기 왜 갔습니까? 지시가 있으니까 갔지. 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혼자 와가지고 뭐 하니까 체포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화는 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전화해서 체포란 말 안 했으면 뭐 그럼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 집에 가게? 뭐 그 부인 잘 계시냐고 물어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부하들을 내치려고 하는 거야.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차피 이거 판결의 흐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지자들에게 뭔가 계속해서 우리 지지를 해줘야 될 뭔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줄 때 그러기에도 좀 비루하죠. 오히려 농계처럼 당당하게 내가 이재명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왜 아니, 나왔어? 이재명 때문에 했다고 하니 아니, 어떻게 나는 알아? 죽는데 이재명도 같이 죽고 가겠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하는 거지. 내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쟤들이 왜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한테도 좀 비루하죠.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 그 당당하지 않아. 증인들을 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어차피 가짜 뉴스에 필요한 거는 100%의 거짓이 아니라 한 20% 정도의 거짓과 80%의 진실로 보통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여튼 오늘 이해는 가지 않아요. 네, 탄핵 심판까지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고요. 아, 그 형사재판 관련해서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구속 구속 취소 취소 신문. 신문 했잖아요. 지금 막 끝났는데 음. 대통령이 직접 발언은 오늘 안 했네요. 안 그래요? 했는데 결과는 뭐 당연히 구속이 아, 유지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은 아, 끝났고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냥 바람 쐬러 가신 거예요. 또 예, 그냥 구치소 저도 감옥 살아서 아는데 네. 감옥 사는 사람은 밖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분 다 사셨죠? 아, 저는 안 살았어요. 안 사셨어요? 왜냐하면 저 수배를 잘 잘 피해서 도망 된 다니셨구나. 거고 저는 잘 수배도 안 받았어요. 잘 못 피해서 저는 그냥 바로 잡힌 거고. 네.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으면 출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법원에 가는 게 또 어디 검찰청에 출두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 아마 그 그러신 분이에요. 갇혀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아 답답하죠. 그 네. 새벽자리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일반 잡범으로 들어가도 밖에 그렇지. 무슨 그 일하러 나가는 거 운동이라도 되게 가고 작업장이라도 가야 작업장 좋은 되게 거지. 좋아하는데, 근데 뭐 제가 모르겠어요. 구속 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구속이 취하되기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워낙 어렵게 지금 네, 구속해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현섭님 칭찬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부민 2+1 그리고 3원 가든 갈비탕을 주문하셨다네요. 고맙습니다. 장롱한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정현섭님 당신이 위너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네 왜요? 정현섭님 찾고 있어요? 네. 정신 차려야지. 갑자기 아니. 대통령 이야기하다 갈비탕 이야기하니까 진짜 장르만 여의도네 이거. 네, 진짜 맛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니 3원 그래서 가든. 구속 취소 뭐 결과가 어쨌든 언제 나올지가 궁금해가지고 네. 재판장 워딩을 봤는데 네. 이것도 재판부가 너무 너그럽게 지금 형사든 탄핵 심판에도 좀 진행을 하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10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해달라 우리가 심사숙고하겠다 이걸로 네.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해 준 거고 예.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자기네가 한 결정 뒤집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것은 처음 그야말로 봤어요, 지지자들을 저는. 결집하기 위한 거예요. 아. 구속이 불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평을
봐주셔야지 바람새로 한 거라고만 얘기하시니까 말을 안 했다는 넘어갈 수가 길래.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개 그 구속이 된 사람이 벗어나고 싶으면 보석을 신청해요. 아. 구속은 알겠는데 내가 몸이 안 좋다. 내가 돈도 있으니까 돈 내놓고 나갈게. 이런 거지.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 구속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항변하기 이런 위한 경우가 거지. 되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면서요? 거의 없죠. 네. 처음 봤어요. 예. 구속적 부심이나 그렇지. 본인이 안 됐잖아요. 구속적 부심은 일단 기각됐잖아. 기각됐고 네. 아니면 이제 보석인데 그렇지. 보석도 쉽지 않은 게 보석을 하려면 신병이 그렇지. 있거나 또는 그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아, 전제를 해야지. 보석을 네. 하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어려울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어요. 아, 네, 네, 전작의 네.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석은 이제 될까요? 자기가 나 맞아 뭐 내란죄도 인정하고 뭐 직권남용도 인정하고 근데 나 몸이 좀 아프니까 좀 밖에 갈게. 그 영원에 좀 갈 수 있게 해줘 이런 정도를 네. 헌재 허용해 주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재판부도 허락할 그 변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시간을 질질 끌어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예. 헌재가 너무 막 그 절차적으로 흠결이 되고 뭐 문제 제기되고 그렇게 욕을 많이 그러니까,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법부지만 음. 이 법원이라도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최대한 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아마 그런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법원까지 또 뭐 지지자들 앞에서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 천천히 끌어라. 네. 헌재 결론 나면 뭐 바로 이건 뭐 계속 주구장창 가도 괜찮은 거니까. 근데 톤 이제- 좀 약간 좀 전문가 톤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너무 아저씨 톤이라 지금 죄송합니다. 저기 여기 좀 막걸리 편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독특한 분위기가 되나요? 지금? 복덕방 분위기. 아 근데 어쨌든 변론기를 잡아주고 증인도 부르고 하면서 다 네. 들어주겠다는 건 아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여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달라요. 측면이 있잖아요. 형사재판정은 네. 헌재처럼 실시간으로 그렇죠, 생중계가 못 안 보죠. 됩니다. 못 보죠. 그러니까 그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 하다가 지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이 매번 나오지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출정을 할 그렇죠. 거예요. 아니, 바람을 근데 쐬야 그게 되니까. 처음에만 나오고 네. 그다음에 계속 나올 가능성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따뜻한 봄 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있었죠. 아까 뭐 자기가 중간에 짧게 설명을 했는데 네. 어제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무회의 흠결이 있었다. 나는 반대했다. 이 주장을 이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1차로 끝났어요. 네. 이제 바로 선고기를 잡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거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데 탄핵이 됐습니다 그분이. 탄핵이 예. 돼서 탄핵 네.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54일 만인가 이제 어제 이제 1차 맞아요.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네. 재판부에서 1차로 그냥 끝내 버린다. 라고 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묻고 싶은 게 많았던 거는 국회 측 변호인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단순히 탄핵을 넘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떤 내란 공범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묻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변론기 어제로 끝났고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덕수 탄핵 인용인가 기각인가? 두 번째 대통령 것보다 빨리 나올 것이냐 늦게 나올 것이냐? 아, 저는 예상이 예. 대통령 탄핵 그 결론보다 일찍 나올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일단 변론이 일찍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한 2주 정도 평일을 하면 결론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왜냐면 헌재도 정치적 고려를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뭐 왈가왈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걸 먼저 정리를 해주고 이제 제가 보건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에서 부당하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기각돼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덕수 기각되면 총리에서 기각해놓고 네. 그리고 대통령 인용하면 네. 조금 그 사회적 분열이 좀 완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기각이 돼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오죠. 총리로 권한 대행으로. 오고 네, 그럼 최상목은 그냥 부총리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총리가 다시 권한 대행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기 대선 치러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본래 정상이었죠. 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거기서 애매해지는 게 마흔역 미인 명권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돼서 최종 판결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네. 한덕수가 탄핵된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의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게 한덕수 총리 탄핵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붕 떠버리네. 네,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진 않을 거고요. 아, 이게 그래요? 정리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불법이냐도 따지지만 네.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파면 정도냐. 파면을 갈 정도의 위법이냐 이걸 따지는 네,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가능성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역시 합리적인 우리 민주당. 왜냐하면 아니 지금 뭐 대체로 그 국회에서 탄핵한 것들의 네. 거의 뭐 기각 결정이 좀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기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기각 현재로서는 이 그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보다 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 그 시기는 뭐 대통령 탄핵 그 선고하는 것과 비슷하게 맞물릴 것 같아요. 어느 게 앞설지는 봤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앞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권한대행을 정상 그 한덕수 총리를 해놓고 네. 대통령 인용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아까 마은혁 재판관 관련된 음, 문제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때쯤. 예, 왜 그러냐면 마은혁 재판관 거를 일찍 해버리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그럼 임명을 하게 되면 네. 헌법재판소 일정이 또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지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갱신 변론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은혁 재판관은.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가 판결을 하면 이거는 그 재량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없다. 이건 국회가 절차를 밟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임명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 임명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직권남용이 되죠.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임명 안 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지금 일찍 돌아오게 되면 다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헌재 재판들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 시기 대충 맞춰 갖고 예. 판결 나올 때쯤에 임명도 되고 요렇게 네. 아마 갈 것 예, 같다.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물론 뭐 갱신 변론을 하냐 안 하냐는 또 그 평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네. 대통령 변호인 촉이 강력하게 중요하겠죠. 지금 뭐 법 기술자들이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세게 요청을 하면 이거 갖고 또 이제 절차적 시비가 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는 게 크게 대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네. 마은혁 임명에 관한 그 현재 결정도 저도 홍 대표 말씀처럼 네. 대통령 탄핵 심리 아마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전에 나와도 이게 민주당 측에서는 딜레마죠. 새로 임명을 해서 8명 중에 9명으로 해서 더 확실하게 굳히는 효과도 있지만 변론 절차를 또 새로 해버리면 시간이 시한이 길어지니까. 계속 늘어지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맞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한덕수 총리하고 대통령 탄핵 결정이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네. 결정은 좀 그 이후 언저리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6대 네. 2가 될지 혹은 뭐 7대 1이 될지 아리까리 할 때 그때는 이제 마은혁 그렇지 어떻게든 그럴 수 이제 있겠는데 안 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뭐 8대 0으로 보니까 8대 0으로 본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진행될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인용이 되면 8대 0 전원 일치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기각이 될 경우에는 뭐 5대 3이든 4대 그렇죠, 4가 될 그렇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인용 시에는 한두 명의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 뭐 6대 2나 7대 1 정도 됐을 때에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원 일치로 가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할까? 맞죠. 예 그렇게 네, 네, 지난번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때도 했거든. 그렇게 예. 설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두 분의 네. 반대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덕분에 참 보면 요즘에 저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로스쿨 가도 될 정도가 됐어요. 법률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 진짜 예. 이게 다 형사법 누구 덕분인지 교과서입니다. 모르겠는데 네. 무슨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지금 거의 전문가 수준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헌법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네, 정말 참 그래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 노스쿨 갑시다. 자, 어쨌든 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승복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안 할 수가 어저께 없죠, 뭐 그건. 예, 뭐 네. 그렇죠. 승복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예,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 그렇게 밝혔고 네. 다만 하야 얘기 나왔잖아요. 뭐 조갑재 씨도 얘기를 했었고 하야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겠죠.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예. 어떤 거 할까요? 명태균 씨 의혹 갈까요? 명태균 한번 갈까요? 예, 아, 명태균 씨 의혹을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일단 이 소식의 핵심은 그겁니다. 명태균이 대통령 경호처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김용현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명태균은 명태균 유니버스가 있고 충암파 유니버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김건희, 그다음에 뭐 김영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쪽 라인이 좀 있잖아요. 예. 고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뭐 김용현, 김용현 뭐 등등 이어지는 있고 또 뭐 경호처 라인에 뭐 김성훈 그렇죠. 뭐 충암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 두 유니버스가 이번에 만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아유 놀랍습니다. DC와 마블의 완전과도 같은 유니버스인데 네. 이게 전광훈 유니버스도 있더라고. 아무튼 이 녹취가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한 명태균 씨의 녹취인데 네. 이제 명 씨가 이제 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또 이제 일종의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한테 이력서 그 지인 A 그 이력서 김용현한테 보내라고 했어. 그리고 그 황종호 알지? 황종호 그 실세 경호실장 그 네네네. 행정관 있잖아. 걔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 잘 맺으라고 했어. 막 이런 취지의 녹취입니다. 예.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아마 김영현 씨가 저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김영현 처장한테 다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어요. 모임이. 그래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행정관은 있거든. 네, 그 내가 그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 해라. 해줄 수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를 하거든. 그래 하여튼 가족도 해야 되잖아. 아이고. 네. 저의 의문은 그겁니다. 네. 이 두 유니버스 사이의 연결고리는 누구인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누구예요?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정말 모르는 거니? 정말 모르는 거니? 거니? 예. 와, 우리 홍 대표도 개그한다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네. 김건희 여사밖에 없잖아요. 아 예.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명태균 씨하고 수시로 통화도 했고 공천 과정 개입도 했고 뭐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네. 이게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첫째 지금까지 세 덩어리가 있었어요. 네. 김영선, 명태균 간의 불법 정치자금 네, 네,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하여간 홍준표 시장 등등 여권 여러 인사가 관련된 소위 불법 여론조사 문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소위 얘기하는 뭡니까 이제 그 공천 과정에 공천 개입. 공천 네. 개입 문제. 이게 이제 세 덩어리가 있는데 이제는 인사 그 불법적인 인사 추천까지 이제 하나가 덧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왜 안 나오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정도가 저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사 추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남도도 그렇고 뭐 아마 명태균 씨가 입을 열면 굉장히 많은 본인이 인사 추천 들어간 곳이 그 중앙 정부에서부터 지방 정부까지 곳곳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국정 전반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네요 보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인데 예. 자기 과시형에 그런 거 있죠. 왜 그게 너무 네. 강해서 돈을 밝히거나 본인이 자리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 간신들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간신의 종류면 어디 가서 돈을 브로커로 뜯어내거나 아니면 내 자리를 탐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자리를 누구를 알선해주고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받아도 자기가 받아서 딸에다 옮겨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대 교수 아닙니까? 그 마산이 창원이잖아요. 아. 그래서 요 당시 하도 놀라야 될 때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려가서 제가 들을 수가 있죠. 그 네. 기자들도 있고 이제 예, 예. 제자들도 있으니까 유명했더라고요. 창원에서 이미. 아 그래요. 그 창원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중앙 정치에서 이걸 해집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과시욕이 늘어난 거죠. 예. 내가 창원 바닥만 아니라 서울도 내가 다 네. 장악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 내용이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누구 꽂아줬고 뭐 했고 너 될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놀라운데 그 명태균 씨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몇 달째 체납돼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늦둥이 딸 있잖아요. 예. 네. 딸 핸드폰비를 못 내가지고 돈이 없어서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청렴한 사람입니다. 근데 과시욕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돼요. 본인이 뭘 챙기거나 그런 건 그러진 없어요. 않았다는 거죠. 네. 약간 이제 무당기도 있고 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과시가 있어서 그렇지 생짜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명예욕, 권력욕 같은 건 좀 많으나 자기 과시용이죠. 그 자기 자기가 과시용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 말씀하세요. 그 이 여론조사 방 패턴을 보면 그 여론조사의 허점을 잘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전형적으로 당내외 경선이나 이럴 때 밴드 여권 효과가 뭔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처음 여론조사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당내 여론조사하면 대부분 뭐 20% 10% 나오고 무응답이 한 40% 나와요. 네. 왜냐하면 누가 나오는 거야 아직 이런 상황에서. 근데 다른 사람은 뭐 5% 10%인데 누가 하나가 20몇 프로 나왔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김아무개가 되나 보다. 뭐 박아무개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밴드웨건 효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저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게 내가 뭐 그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될 때도 그런 여론조사 했고 뭐 네.
저 오세훈 시장 때도 내가 했고 뭐 지금 다 이렇게 그 홍준표 네. 뭐 대구시장도 등등 해서 곳곳에서 자기가 지금 그거를 그 했다고 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여부는 떠나서 실제로 그 당내 여론조사의 어떤 패턴이나 흐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이 사람 그 보니까 그 창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처음 했던 게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요?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갖고 있죠.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론조사 기술을 나중에 배웁니다. 네. 그래서 어디 학원도 수료하고 그래가지고 예. 배우면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허접하게 차려놓고 예. 창원 지역에서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에서 시의원 나오고 싶은 사람, 도의원 나오고 싶은 사람, 뭐 시장 나가고 싶은 사람, 군수 나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부족한 결핍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야 그거 말이야 이거 되는데 딱 하면 그냥 다가오죠. 네. 그럼 여론조사 해가지고 밴드 여론 효과를 아니까 분위기를 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좀 된 거죠. 그렇게 성공을 여러 건 시켰으니까 또 시켰죠. 이렇게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르겠지 그때부터 뭐. 이미 홍준표 당시 경남 도지사 때부터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창원 지역에서는 이제 왈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제 뭐 이런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언론, 지방 신문이나 또 이런 게에서 여론조사 막 하거든요. 국회의원 네네네.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 때. 그 여론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지도 알리는 경우가 그쵸. 그런 목적으로 실제로 특정 후보자가 돈을 내고 근데 그 돈을 직접 내면 불법 자금 문제가 걸리니까 광고를 내요. 그 언론사에. 아. 어떤 매체에다가 광고를 주고 그 대납 일종의 이제 그걸로 그렇죠. 퉁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500만 원이든 뭐 1000만 그 원이든 광고비를 주고. 주고 그러면 이제 대개 그 500명 단위, 그러니까 작은 데는 500명 단위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국회의원 네. 조사나 구청장 이런 거는. 네. 그럼 한 500명 하면 한 대략 500만 원은 300에서 500 정도 안팎이면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여론조사에서 내가 1등이야 이런 여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효과죠. 하나는 1등으로 나오면 그 효과가 있고 1등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요번에 그 전혀 모르는 자꾸 홍길동이 출마해요. 홍길동. 잠깐만요. 홍길동 얘기를 하시려는 게 그럼 아니고 장기산으로 바꿀게요. 홍익표 얘기 하시려던 거 아니요.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홍익표는 다 아는데요. 네. 뭐.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장길산이 나온다. 네. 이 사람들이 몰랐던 이름이 우리 구에서 장길산이 국회의원에 나와? 구청장 인지시킨다는 나와? 거죠? 그렇죠. 그 효과가 커요. 맞아요. 그 사실 그렇게 아름아름 편법이 있었어요. 네. 너무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창원을 벗어나 중앙 정치에서 활약을 한 게 생각보다 오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납 의혹이 있는 뭐 오세훈 시장 뭐 서울 보궐선거 그것도 2021년이고 뭐 홍준표 시장 선거도 2022년이고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작년이지만 네. 사실은 이미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명 씨가 막 대통령 내외 이름 팔면서 호가호위한다 이런 거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은 언제예요? 보도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분을 소개받지 않았고 예. 연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실 때 네. 그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난 건 지금 밝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 정세 흐름을 정확히 보십니다. 흐름의 민심의 흐름을 좀 보는데 그 민심의 흐름을 입증할 만한 수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여론조사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번엔 우리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저 국민의당 안철수가 아니되 안철수가 당장은 높게 나와도 우리 당 후보가 선정이 되면 버티면 우리 당이 이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전략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자 예. 이렇게 전략을 논의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여론조사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걸 백업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흐름은 정확한 거죠. 나름대로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다른 당의 안철수한테 단일화하자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네. 당시 중진들이. 근데 그걸 물리치고 끝까지 버텨서 오세훈 시장을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 민심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그래도 근거가 될 만한 수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걸 명태균이 줬던 것 같아.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이용한 거예요? 뭐 그런 서로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준석도 소개시켜주고 네.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상황이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안착이 되면서 창원에 있던 사람이 네. 서울 중앙 정치에도 이제 계속 세를 넓혀가는 거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까지 들어왔던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역구 브로커였다가 전국구 그렇죠. 브로커로 성장. 그러네. 창원역에서 이 정도의 놀던 수준이면 노숙인이 브로커라고 서울역 당에서 노숙인이 된 거야. 인식을 안 했겠네요. 예? 뭔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응. 그렇게 신뢰하고 여론조사까지 맡길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냥 브로커가 아니라 진짜 뭔가 역할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말짱 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두 개지는 들을 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좀 평범하지는 않죠. 그 당에서도 예를 네. 들면 명태균 하면 아 그분 뭐 이렇게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알았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전국구로 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쨌든 비대위원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지역구 브로커에서 전국구 브로커로 성장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백업 데이터가 아마 지역에서 나름 꽤 그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도움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밴드웨건 효과로 누가 잘 나온다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하고 본선에서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를 처음에는 뭐 조작을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이분이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과감하게 조작도 한 거죠. 야 그러면 없으면 그냥 맞춰서 넣어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 1000명 샘플하면 그 샘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대 몇 명, 네네. 50대 몇 명이 있는데 그게 안 맞춰지면 그걸 맞춰야 되는데 잘 안 맞거든요. 예, 안 맞춰지면 다시 시간을 하고 그렇죠. 좀 더 해야 되는데 야, 안 맞춰지면 그냥 그렇죠. 있는 걸로 했다는 걸로 하고 그럼요. 해버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은 이게 문제가 되는 이른바 조작, 이제 불법된 보정 거죠. 효과라는 건데 이게 여론조사를 하려면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리려면 요건이 맞춰져야 돼요. 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정당별은 뭐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 며칠사에 전화해서 응답자 수가 적은데 그 되겠어요? 그럼 이제 보정을 하는 거야. 합리적인 그 타산에 의해서. 네. 그럼 잘 안 맞춰지면 사실은 그 여론조사 공표도 못 해요. 그래서 공표 못 하는 게 많아요. 공표 못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노하우를 명태균이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네. 잘 아는 거고 그러면 내부 자료용으로는 이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네. 공표를 안 하더라도 네. 그럼 흐름들을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는 내부 자료 거지. 백업 데이터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네. 공식 기관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명태균 씨를 통해서 했을까? 잘 만져주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명태균의 과시욕은 뭐냐면 자기가 책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가는 제갈공명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왜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각을 이렇게 세우냐면 네.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무시당하는 건 못 참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무시를 한 번도 안 해요. 존중해줘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준석을 지금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아. 저는 그래서 계속 명태균은 뭐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 모 언론인이 네. 이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네. 모 언론인이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어요. 네. 스피커폰으로 네. 같이 저녁 먹다가 재밌더라고요. 통화 내용이. 그때 황금폰 얘기를 합디다. 네.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 이거 있어. 그러면서 그 언제 공개할 거냐니까 그거 필요할 때 할 거야.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지 나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들어 그 확인해 봐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특정인 정치를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예요. 그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그렇죠. 나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그런 건 내 못 참는다. 그런 건 못 참아요. 네. 무시당하고 과시욕이 많기 때문에 자기 누구는 잘하잖아. 조용히 있잖아. 그럼,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또 나름대로 있는 모양이네요. 뭐 제 입으로 그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서울까지 이제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했던 명태균 씨가 이제 문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문제 행동들을 당이 정말 언제부터 제대로 알고 있었냐, 알고도 조치가 있었냐, 이걸 따져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총선 2024년 총선 앞두고 6개월 앞두고 당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으로 보면 한 2023년 한 10월쯤인데 네. 그때 이제 당무감사 현장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미 명태균의 존재와 김건희 여사를 통한 공천 개입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무감사에서 당무감사 보고서에서 그건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저도 예. 당무감사를 받잖아요. 우리 네. 홍 대표님도 받을 거고 그 시점에 다 받았습니다. 네, 그쵸? 그럼 당무감사는 서류로 제출해서 이제 보는 게 있고 네. 현장으로 와서 조사하는 실사. 게 있어요. 실사를 네. 현장에 오면 저희들도 이제 당협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일정한 장소에 다 모입니다. 네. 당협위원장도 오고 그 당협의 간부들, 그다음에 당원들이 모여서 중앙당에서 내려온 사람 질문에 답변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당협위원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거기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들 오래 수십 년 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여러 가지 그 풍문들, 네.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이런 의미하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무감사 온 사람들 그걸 일단 적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이야기는 네. 그때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네, 이야기들 네, 중에 네. 하나고 이게 이제 올라가서 최종 추합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적으로 따져봅니다. 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창원에 내려갔더니 저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최하위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설사 저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제가 되게 이제 당의 조직국에서 관리하는데 그렇지. 당무감사를 조직국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그 가슴 그 심장 큰 사람이 없었겠죠. 사자의 심장이 없었다. 네, 저거를 야 이게 문제입니다. 사무총장한테 보고하고 네. 사무총장이 이게 심각한데 이거 이제 이건 잘라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아니, 없는 적기는 거죠. 왜 적어 그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실관계니까 있는데 네. 그것이 더 올라가지는 않은 거죠. 그냥 그 제가 보기엔 그 당무감사 수준에서 그 사무처 수준에서 그냥 사장된 자료 이런 얘기도 있더라 정도. 예. 네. 예. 현장에서 들리는 현장 이야기. 보고서에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어요. 명태균이 김영선보다 더 상급자 같은 행세를 하면서 막 욕도 하고 그랬다 이런 이제 아 당무감사 그게 다 나왔어요. 시찰 네. 보고서에는 말하는 거 다 적으니까. 말하는 거 응, 적으니까. 적고. 시찰 현장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네, 네, 이 네. 내용이 다 그대로 최종 보고서까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 제가 보면 알았습니다. 전에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 등등 있는 자리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 자리 배치를 보세요. 그 저 핵심에 가운데 늘 명태균 씨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네. 서열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당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수 있으나 그걸 제대로 조사할 만한 심장은 당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지 못했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네. 요즘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좀 하려는 건가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 요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어제는 MBC 100분 토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쭉 한 2시간 동안 뭐 질문도 받고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헌정 질서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냐? 그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앞으로는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 다른 유튜브에서는 우리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사실상 했죠.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아,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극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거 밀어내는 거야. 진보 정도 하면 되죠. 그 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큰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어디 몇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도 그 100분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니 우리가 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사실 우리 그 민주당 보면 김구식 교수 잘 아실 텐데 여기 저 많은 친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당에 보면 국민의힘에 가도 괜찮은 그 어떤 성향에서부터 저 민노당 뭐 그 정의당까지 가도 네. 괜찮은 분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우리 당에. 네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당의 늘 노선은 네. 중도 개혁 정당이 일반적이죠. 거기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중도 개혁 정당 정도가 예.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얘기는 네. 하나만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 유럽의 정당은 약간 계급 정당, 계층 정당이에요.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 또는 네. 뭐 어떤 환경 이익을 대변한다 이게 명확한데 한국하고 미국은 양당제, 지배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 지배적 양당제는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치에서 캐치얼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국민적 대중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는 뭐냐? 집권을 위해서 지지층을 최대한 넓히는 게 목표인 정당이에요. 여기에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그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약간 기존에 한나라당 국민의힘과 차별성을 가져왔던 거는 중도 개혁 정당 여기는 이제 네. 뭐 그 보수 정당 뭐 이렇게 구분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 네. 대표님 말씀과 이제 네. 정성호 의원도 대충 그렇게 좀 이제 방어를 해주시던데 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양당제에서는 표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캐치얼 파티의 이념처럼 그냥 되는 대로 표가 되면 외연 확장하는 게 맞죠. 근데 최근의 발언은 조금 그걸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사치가 서민의 정당 내지는 중도 개혁 정당 뭐 여기까지는 다 되는데 본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도 보수를 껴안아야 된다는 거하고 우리 당은 중도 보수다라는 건 조금은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고 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뭐 너무 지나치게 계몽령에 빠지니까 그 비판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 당의 정체성을 지금 제가 볼 때 홍익표 대표님까지도 사실은 그런 뉘앙스에 필요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날리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 당이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면 동의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만의 규정이 너무 일극적인 체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네. 해야지. 아 우리 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당에 다른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그런 면에서 당- 제가 볼 때 일극 체제에 너무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이 나온 말은. 당이 이제 강령도 있고 그럼요. 당의 당규도 예, 있고 예. 해서 그게 특히 강령은 당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련돼서 네, 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논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인데 몇 개월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만약에 정말 당의 노선을 바꿔야 된다면 네. 당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게 보통 전당대회예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전당대회하면 굉장히 밑에서부터 당의 노선을 갖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논의의 결과가 모여져서 당의 강령으로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보단 그냥 뭐 그 위에서 그 상층에서 우리 이렇게 가자 그냥 뭐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당내 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원내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민주당은 정체성이 어느 정도로 규정하면 잘 맞습니까? 당의 정체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중도 개혁. 예, 그게 우리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어요. 중도 김대중 개혁. 대통령도 그렇게 DJ가 표현했고, 많이 썼던 게 중도 개혁 예, 정당이에요. 중도 개혁 예. 정당이라고 정당.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보수부터 예. 중도층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예. 진보 성향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극자 구구를 빼놓고는 다 우리가 그 대변하려고 하는 정당이다. 이게 정확히 전형적인 캐치얼 파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중도 보수라고 스스로 규정해 버리고 마치 국민의힘을 극으로 밀어내고 보수까지 우리가 대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DJ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을 따라왔던 분한테는 굉장히 의아하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되고요. 근데 전략적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더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케이 그럼 배신당했으니까 나는 국민의힘 찍을래 이럴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했었겠죠. 그렇겠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보수라고 규정을 하려면 네. 자기 스스로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게 지금 기본 강령 있잖아요. 강령에 기본 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강령. 그것도 네. 이재명 대표가 넣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본을 기본 너무 사회. 좋아하니까 예. 기본 사회라고 못 박아 갖고 넣었어요. 그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당 대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당 강령에 박느냐가 문제가 많았는데 기본 사회가 아시잖아요. 기본 소득을 한 건 프레임을 짠 건데 기본 소임이 유럽의 어떤 정당들이 합니까? 다 삼인주의 정당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보수 정당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회라는 당 강령을 자기가 못 박을 정도로 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선거가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뭐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정책을 뭐 우클릭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사람들이 볼 땐 좀 현란한 그 변신에 좀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냥 제가 늘 고민했던 건데 그 중도층이라는 것은 허상일 수도 있고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양쪽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역대 선거를 보면 중도층을 따라가서 이긴 선거는 없어요. 중도층이 오게 하는 그 글로 집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정치력과 네. 그 캐치프레이즈를 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저는 중도층이 좌클릭 우클릭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층한테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포용적이냐 배타적이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어떤 그 신뢰감을 주느냐, 그 불안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정감을 주느냐, 불안하냐. 요 세 가지의 기준이 중도층한테는 굉장히 그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포용적 리더십, 신뢰감을 주는 리더십,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도 홍표 대표님 역시 오랫동안 의정 활동하시고 하셔서 정확히 좀 잘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모든 정당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오는 전략이어야지 중도로 쫓아가는 건 분명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금투세 완화했다가 네. 뭐 52시간 예외 조정했다 또 아니고 상속세 꺼냈다가 네. 또 소득세 완화했다가 중도 보수라고 했다가 좀 급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신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니까. 아.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이재명 대표가 급할 게 있나요 지금? 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네. 탄핵 국면이고 윤석열 대표가 퇴장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생각만큼. 그러니까 네. 이거 굉장히 다급하죠. 음. 그러니까 정책을 보고 정책을 제시하면 표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은 정책 때문이 아니고 네. 그분에 대한 태도예요. 그분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럼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정책 막 남발한다고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정치학적으로 보면 네. 그 유럽 같은 데는 다당제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100으로 전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10%에서 20%만 있으면 돼요.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특정 정당이 과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특정 계층의 이익만 제대로 반영하면 그렇죠. 한 1, 20% 먹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네. 친환경 정책만 갖고 한다. 그러면 그게 녹색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건데 한국하고 미국은 그런 정당이 없어요. 그냥 지배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배적 양당제에서는 이런 경우죠. 특정 계층을 만족시키려면 다른 사람이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정책이. 다 좋은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네. 1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을 예를 들면 노동자 민주당이 정책이 노동자만 대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까지 대변하는데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계층에 방점을 두고 포용을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서로의 차이일 뿐인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백분토론에서 한 얘기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네, 몇 가지 더 네. 소개를 하면요. 일단 개헌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개헌은 지금 얘기하는 건 오히려 블랙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헌을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이 좋아하고 네.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지금은 대선 그 때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개헌하면 블랙홀이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개헌을 저는 공약으로 당연히 할 겁니다. 네. 근데 예. 개헌이 왜 지금까지 필요한다고 다 동의하는데 안 되느냐? 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면 네,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개헌하면 당연히 임기를 다 못 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통령이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개헌을 받을 리가 없고 네. 그다음에 또 개헌이 안 되는 이유 대통령이 된 사람은 또 안 와요. 왜냐면 네. 자기가 됐는데 5년을 다 채워야 될 거야. 빡빡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안 한 거예요. 그때 개헌의 그 국민적 공감대가 제일 컸잖아요. 문재인 정부 등장했을 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이 2024년에 개헌까지 하는 이런 반민주적 폭거가 벌어지는 건 87년 헌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계엄을 헌법에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것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을 좀 견제하게 해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개헌은 다 필요한데 이 개헌을 하려면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대통령이 된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 임기 5년 안 합니다. 라는 진정성 있는 희생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럴 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헌법 얘기가 나오니까 헌법은 좀 바꾸긴 해야 돼요. 정말.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 우리 정치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죽은 자의 지배라고.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가 40여 년이 돼가거든요. 이 헌법을 만드신 분들의 대부분은 상당수는 고인이 되신 분들 많이 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죽은 자들의 지배 얘기하는데 네. 대략 한 세대를 25년, 요즘은 또 속도가 빨라져서 20년 이런 정도라면 예. 20년에서 25년 주기로 헌법을 조금은 개정하려고 바꿔줘야 하는 게 좀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석을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도 조금 얘기한 게 있고 그런데 헌법을 안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탄핵하고 조기 대선 국면 지금 헌법 문제를 얘기하면 막 뒤섞이니까 예. 지금은 그걸 빨리 하고 헌법의 내용은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체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가는 거에 대한 합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서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시민의 어떤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권리들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개헌 등을 해서 저는 네. 공약을 걸고 음. 2028년 총선 때. 총선 때 그걸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고 네. 그러면 2030년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같이 치를 수 있게 되죠. 네. 그런 임기는 다 채운다는 이야기는. 네. 귀속되지 않아야죠. 개정된 헌법이 그 전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긴 해야죠. 네. 토론에서 나온 마지막 얘기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얘기가 네. 좀 질문이 이재명 나왔어요. 대표 선거법. 예, 네. 2심 이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하니까 그 선거법 2심 결과는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의 정치 행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중지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면 나에 관한 재판은 중지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수설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네.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그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그 소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논란이 될 겁니다. 예. 다수설은 전혀 아니고요. 그 소추가 기소인지 재판인지 이게 사실은 헌법학자들 사이에 네.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지금 대통령 되기 이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헌법에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 임기 재직 중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지간한 죄는 살인죄를 저지르려도 임기 끝나고 소추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단 내란죄만 그때 처벌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네. 내란죄는 나라를 흔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입법 취지, 헌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임기 5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불소추 특권을 한 건데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했던 그것도 오래전에 했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중단을 시킵니까?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건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네. 5년 내내 우리 대한민국 양쪽으로 갈라져서 또 싸울 수밖에 싸울 없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그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아웃되면 이재명 후보도 아웃되는 게 이 계엄의 저는 마지막 논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네. 자꾸 그 기승전 논리. 어, 그 진짜 농개처럼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요. 그냥 갑자기 그 물귀신처럼 이제 그래서 홍 대표나 저 같은 사람 좀 설당 있지.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설탕 있어요. 근데 그 저도 설당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2심 재판 결과가 물론 우리 당으로서는 잘 나와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제 1심과 유사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이게 사법적인 문제보다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뭐냐? 그때 이재명 대표의 국민적 지지율이 네. 어떨 건가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사법부 그 재판 3심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통상 이제 그 대통령 선거는 그 3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 선거에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이 논란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한 다수설이냐 소수설을 떠나서 어쨌든 설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설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문제에선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걸로 봅니다. 네. 홍 대표님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민주당이 네. 먼저 대법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뭐 아, 판결이 그럼 아니라 깔끔하잖아. 네. 대법원이 아니 저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건 네. 정말 대법원이 합리적이죠. 입장을 정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김근식 저 실장님께 하나만 좀 예, 마지막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나경원 의원 주최로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 김문수 장관이 왔는데 기조연설했어요. 기조연설. 의원이 몇 명이 왔다고요? 60여 명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네. 58명이 왔거든요. 이거 제가 왜 정확하게 체크하냐면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 간 현역 의원이 48. 이제 나경원 의원이 주최했지만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한 토론회에 온 현역 의원 58명. 둘 다 간 사람 이 중에 32명 정도 있어요. 네. 네. 자, 아무튼 이거 세를 과시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김은수 장관이 뭐 네. 1위가 나오니까 우리 당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은 이렇게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사하러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 거기 또 네. 오세훈 시장도 갔고 여기도 갔던 분들은 이제 그런 분으로 봐야 되고. 네. 근데 오세훈 시장에는 안 갔지만 김문수 장관에 갔던 분들은 조금 이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색깔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저는 오 시장 그 개헌 토론회하고 어제 그 노동 토론회에 갔다는 걸로 저기 모인 사람이 그러면 오 시장 캠프에 갈 사람들이고 또 김문수 캠프에 갈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네. 너무 과대 과대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 유튜브 보니까 김문수를 후계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좀 루머 같은 그 유튜브. 윤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명하면 저는 패배가 필패 같은데.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합니까? 아, 정치권이 네. 저런 상황 되면 이제 뭐 우리 당이 이제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있으니까 좀 네. 그런 상황이 없는데 저긴 좀 혼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1등이지만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등등 여러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108명 의원님 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벌어지면 다 갑니다. 저럴 때는.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이 또 반벌 그 판을 벌이면 또 거기 또 가야 되고. 근데 저기서 제일 이제 의문의 일격을 다 한 건 나경원 의원이죠. 아, 본인이 주최해서 좀
광을 좀 맞아요. 팔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와가지고 저렇게 되니까. 본인 예. 보러 온 사람은 없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사실 내심 그 대선 경선에 뛰어들 생각도 있다는 그래요? 여의도의 소문이 나경원 의원이 예, 흉흉하게 돌아요. 흉흉하게. 대선에? 예. 아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예. 그 대선판이 벌어지면 일단은 그 거기에 루머에라도 얹어야 돼요. 안 얹으면 아 그럼요. 이- 뜸이 이 있지. 몸값이 떨어지기 아, 때문에 그래야 그렇죠. 되니까. 예, 일단은 하더라도 나중에 뭐 그 거론은 돼야지 거론도 안 되면 그리고 문제니까. 홍 대표랑 저도 뛰어들은 걸로 오늘 김- 장난 여의도에서 김근식 실장님도 뛰어 드시는 걸로. 아니 네. 홍 대표 지금도 하는 아, 같이 걸로 하시는 걸로 대선판 끼워 드는 걸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돌려드려요. 명태균 좀 필요하나?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간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정치용장 김용남 전 의장 그리고 네. 장윤성 기자님과 함께 정치권 이슈도 깊이 있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